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그의 90년 생애의 발자취와 업적을 살펴보고 있는 국부 이승만. 오늘은 대한민국의 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몇 편 보내드릴 것입니다만, 먼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유엔 총회 결과를 보아가면서 승인하자고 했습니다. 최초로 한국이 부임한 존 무초도 미국 대사가 아닌 미국 대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1948년 9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제2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승인받는 일이었습니다. 전망은 불투명했습니다.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권 블록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블록도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할 한국 대표단의 단장에 장미연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원으로 김환란, 장기용, 모윤숙, 정일형이 파견됐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발한 외교 사절의 기록을 보면 눈물과 웃음이 교차합니다. 훌륭한 애국자들이 참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과 그때는 정말 못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동시에 듭니다. 이 나라 최초의 여권의 묘사가 그렇습니다. 일단 여권 자체도 한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서 인쇄해야 했습니다. 1948년 9월 9일 정일영 박사가 김포공항을 떠나는 노스웨스트 항공기 트랩을 올랐을 때 그의 손에는 가로 세로 50cm의 초대형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널빤지 수준이죠. 흰 장지에 대한민국 여행권이라는 글씨를 붓으로 썼으니 서예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경유진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출입국 관리는 정일형의 여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여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출입국 사무를 오래 봐왔지만 이런 여권은 처음 봅니다. 이들 여권을 나에게 팔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죠. 우리 대표단은 당연히 이 여권을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대답했죠. 이 여권을 들고 우리 대표단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개국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설명하고 승인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산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련 대표 비슨스키는 독설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한 번 발언을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 소유자였습니다. 비신스키가 지휘하는 공산권의 전략은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공산권 나라들이 서로 짜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한 대표가 발언을 끝내면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다른 대표가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계속된 발언의 내용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설하던 비신스키가 조병을 보고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저기 이승만의 개가 앉아있다. 조병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시 비슨스키를 가리키며 받아쳤습니다. 저기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 국제회가 이래서 개판이 돼버린 셈입니다. 공산군의 지연 전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반복되는 똑같은 소리에 지친 다른 나라 대표들은 회의 도중에 밖으로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막상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가 인원이 정족수의 미달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 신문을 보면요, 이게 매일신보의 8월 15일자 신문입니다. 밑에 광고는 없고 평화재건의 대조환발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일반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조환발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또는 이제 일본 천황이 그 어떤 고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조선을 그대로 일본말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본어 신문이나 뭐 우리 매일신보나 똑같이 이렇게 일본말로 보도가 되었고, 그 밑에 기사는 미영지는 중국입니다. 그 소련 네 나라에 대해서 공동선언을 수락했다고 통보했다. 일본이 통보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공동선언은 이제 일본의 그 한반도에 대한 그 식민지권을 포기한다는 이런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또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와신 상담해가지고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게 일본 측의 이제 주장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조환발이라는 것은 천황의 조칙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 그거는 연합국 네 나라의 그 요구를 수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월 15일자 신문을 보고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흔히 이제 잘못 알려지기는 그 천황의 8월 15일 12시에 방송을 듣고 그 흥분한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종로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 이건 완전한 오보입니다. 그때까지는 뭔지도 몰랐고 그날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이 되니까 8월 17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운형과 안재홍의 사진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명의 날을 앞으로 맞자 서로 이제 잘 그 단합을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일자 아직 이승만은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지 않았고 연합국 점령 지역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이제 38선을 나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이제 급격한 그 정세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그 당시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연합국 점령 지역 분담을 결정하고 조선은 미소 양군이 분담한다. 지금 우리 이제 끊어진 그 분단의 그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1일자입니다. 그럼 거의 한 달 지나서 신문에 뭐가 나냐면 매일신보는 큰 사진을 역사적인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진인데 미국에 대해서 연합국에 대해서 일본이 항복한다는 문서에 조인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걸 이제 실어서 아주 일면 톱에다가 사진을 크게 실었어요. 이건 뭐냐면 역사적 항복 조인식, 오른쪽 전면에 연합군 대표단, 왼쪽은 일본 대표가 서 있어요. 까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복했다는 걸 정식으로 그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승만은 귀국하지 않았어요. 9월 15일자 매일신보를 보면은
조선인민공화국 조각을 완료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조각을 완료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거는 보도가 된 겁니다. 거기에 역시 주석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무슨 허헌이니 김군이 뭐 이런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임의로 어떤 그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니고, 그러나 이거는 이제 9월 15일자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은 9월 17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매일신보 톱에. 역시 이제 우리 국민의 여망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누가 보더라도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은 일치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을 민족 해방에 바쳤다. 33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신문에는 보면은 이승만의 그 목소리, 위대한 자유 독립을 위해 사리와 당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이승만이 외쳤다는 그건데, 그건 물론 이승만의 독자적인 창안한 그 구호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런 말은 있었던 건데, 어쨌건 이승만이 그렇게 했다는 걸로 지금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조선인민보입니다. 이거는 좌익 신문입니다.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는 좌익 신문도 나오고, 오히려 아직 이때까지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복간되기 전입니다. 1940년 8월 10일에 총독부가 폐간시킨 두 신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좌익 신문들이 판을 치고 있던 때인데 이승만의 귀국을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합니다. 전 민족이, 전 국민이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이승만의 귀국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승만 박사가 귀국했다. 민족의 통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말했고, 단결로 우리가 38선이라는 거는 이때 이제 벌써 양쪽으로 분할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38선은 이거는 단결로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말은 뭉치면 산다, 뭉쳐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기자단과 일문일답이라는 게 이게 좌익 신문입니다. 이거는 홍정식이라는 사람이 냈던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거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조선일보에는 신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에서는 벌써 북조선에 인민정부가 수립됐다. 주석에 김일성, 부주석에 김두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46년 2월 10일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부를 수립한 게 아니고 북한이 자의적으로 김일성이를 주석으로 내세워서 했다는 기사가 46년 2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신문은 그 민족의 그 여망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는 기사를 크게 놨습니다. 화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의 단일 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그는 결국 이제 결렬되고 말았는데, 이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요. 동아일보의 사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 경성일보 그 쟁의 사건으로 인해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한성일보사, 동아일보사가 벌써 이제 그 경성일보의 공무국에서 신문을 찍었는데, 그게 46년 7월 7일자입니다. 우리가 휴가 날 수밖에 없다. 신문사 공무국이 파업을 하니까 신문을 낼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이때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또 하나가 동아일보 46년 5월 17일자 사회면 톱입니다.
예? 그 위조 집회, 그 남조선 공산당이 경제 교란과 배후의 교란을 목적으로 위조 집회를 발행했어요. 위조 집회. 이걸 만들어서 뿌리면은 이게 경제가 완전히 혼란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 자금으로도 쓰고 경제는 마비가 되고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재판에도 뭐 그 여기 보세요. 예, 그 옥괴의 혼란으로 개정 지연입니다. 재판이 안 열려요. 안 열리고 뭐 거기서 엄중한 경계에 개정한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밖에서는 막 그 법원 밖에서 적기가를 부르고 뭐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정세에서 이승만은 이제 옥외 혼란으로 이렇게 적기가 를 부르고 만세를 고창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당시의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로당 그 두목인 박헌영, 이강국 이런 사람에게 체포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체포되지는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박헌영은 일제 때에 신문사에도 그 조선일보에도 좀 근무를 했고 이랬던 인물인데, 여하튼 나중에 북한에 올라가서는 김일성한테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남로당 아주 두목입니다. 북으로 올라갔어요. 대구에서는 대구 폭동입니다. 이게 일대 불상사가 일어나서 경관이 죽은 사람이 20명이고 중상자가 50명, 행방불명 30명,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폭동입니다. 이게 대구 폭동이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또 3.1절, 그게 47년, 아직 이제 정부 수립되기 한 해 전입니다. 3월 4일에는 3.1정 기념 행사가 유혈 참사를 빚어가지고 양측이, 좌우익 양측이 참사를 벌였다. 자, 그 당시 우리가 사회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했습니다. 근데 그 유엔에서는 한편 이제 우리 남한에 또는 북한에 선거감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소련이 이제 그 뭐 반대를 했지만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조선 선거를 남한만의 할 수 없이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50선거지요. 9월에 시작된 총회는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의 마지막 날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기진맥진해 있는데 단장인 장면 박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았어. 내일 새벽 3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성당에 가려는데 누구 동반할 사람 없겠소? 하고 좌중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지쳐버린 일행 중에는 누구 한 사람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그럼 내가 3시에 전화를 걸 테니 같이 갈 사람은 따라 나오도록 하시오. 라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3시에 단잠을 깬 장 박사의 전화를 받고 동행길에 나선 사람은 시인으로도 유명한 모연숙 여사였습니다. 때마침 비가 온 뒤끝이라 새벽 거리는 몹시 쌀쌀하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동반해 주시니 참 고맙소. 새벽에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니 마음도 시원해지고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장면은 생 조셉 성당으로 가는 길에 모연숙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던 그는 성당에 들어가서 경건히 무릎을 꿇고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장 박사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모 여사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면의 기도는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모윤숙 여사는 아픈 다리를 추스리며 겨우 일어섰는데 장면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이 근처의 성당에 가서 더 기도합시다. 모윤숙은 전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면이 말했죠. 그래, 큰일을 눈앞에 두고 그것도 못 참아 어떻게 하오. 하는 수 없이 모윤숙은 또 다른 성당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의 기도를 마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 계속된 총회에서 비신스키가 기세 좋게 등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유엔 한국위원회 활동을 서울에서 밤마다 술에 젖고 노래 흥청거리는 생활이라고 표현하면서 수십 개월간 유엔 예산을 30만 달러나 낭비했다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번득거리고 팔을 들어 휘두르는 자세를 보이던 비신스키가 되란간 목이 맸습니다. 그러더니 15분 만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씩 끄떡없이 방해 연설을 해온 그가 갑자기 퇴장하는 것입니다. 비신스키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총회는 즉각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찬성 48, 반대 6, 기권 1표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유엔의 승인이 훗날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합법 정부를 공격한 북회에 대한 반격을 역시 유엔이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승인된 것에는 민족사적 의의도 있습니다. 대륙의 귀퉁이에 위치해서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4대 외교를 지속했던 우리나라가 독립국으로 세계와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